여러분 안녕하세요. 6주차 강의가 됐네요, 드디어. 아 어제는 그저께 제가 좀 약간 체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도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간신히. 아무튼 이제 어느새 우리도 6주차가 됐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 6주차 강의를 할 거고요. 원래 다음 주가 시험 주간이라서 이제 학교에서 어제 저녁에도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주고받고 했는데 중간고사 시험 형식으로 중간 과제를 내고 답안지 형식에 내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좀 출제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금요일 아침에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금요일 일정이 좀 있으니까 제가 형식 맞춰 가지고 올리고 카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과제는. 음 그리고 원래 그래서 다음 주는 원래 인강 동영상이 없는데 우리가 그 23일 3월 23일 개강인 그날까지 아직 보강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다음 주에도 강의를 하나 올려서 보강 수차를 일 주일에 한 번씩 쭉 들을 수 있게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6 주차 오늘은 4장 인간의 학습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4 장에 한 반 정도 하겠습니다. 인간의 학습 인제 물론 나이와 언어 습득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론들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가 모두 끝나면 아마도 그러니까 언어 습득에 관련된 어떤 이론적인 배경들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에는 4 장에선 인간의 언어 습득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그래서 인간의 언어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이제 하나의 사례가 나왔는데 부모님이 유감스럽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제 유감스럽다는 표현이 교재에는 나왔지만 사실 부모님들이 싫어하죠.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에다는 동물보호소에서 구간조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 사례로 나온 그 사람은 에단이라는 이제 여기 이제 이 순간에는 어린 아이죠. 그쵸? 어린아이가 구간조 새를 키우고 싶어진 거죠. 입양하기로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하겠다 했으니까 '새를 키우겠다.' 이렇게 막 떼썼겠죠 뭐. 사실 자기 힘으로 가서 어떻게 입양해요. 부모님한테 떼썼겠죠. 입양하기로 했고 그래서 구간조한테 이름도 미라라고 이름도 지어 줬어요. 그 미라에게 근데 구간조한테 말하는 것을 가르쳐야겠다. 아주 꿈이 대단해요. 어린아이가 10 살밖에 안 됐는데 아마 한국 나이로 11 살? 아니면 12 살? 어쨌든 10살 아이가 구간조를 입양을 해서 "난 이 구간조한테 말 가르쳐 줘야지." 그랬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제가 이제 6년 돼 가는데 고양이를 입양했어요, 우리 집에 토리라고. 고양이 때문에 제가 집에서 촬영하면 같이 여기 나와서 막 나오려고 하고 이러는데 우리 고양이가 이제 우리 고양이를 입양했는데 저의 꿈도 우리 고양이한테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아가일 때 말 가르쳤어요. 간식 줄까? 그런 거. 그런데 제가 볼 때 50% 성공인 것 같아요.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우리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고양이는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왜 고양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내가 한국어 선생님인데 왜 못할까?' 생각해 봤는데 이런저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사실은 인간의 언어가 나올 수 있는 구강 구조? 그런 게 동물하고 완전히 달라서 동물들이 인간 말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어떤 분이 있어요. 아마 그래서 저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말을 좀 알아듣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듣지는 않아요. 고양이는 원래 거만해서 잘 듣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아는 다 듣는 것 같고 자기도 할 말을 다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에단도
그 구간조한테 내가 말을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호소에서 구간조를 입양해서 이 아이의 최대 목표는 말을 가르치겠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인터넷도 잘하고 그런 이제 10살짜리 아이인데 그 그 애는 구간조한테 말하는 것을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했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검색을 했지만 사실 인터넷 검색에 구간조에게 말 가르치는 방법이 과연 얼마나 나왔을까요? 이건 또 지금 오늘도 아니고 오늘 이 순간 인터넷에 찾으면 또 있을까? 어쨌든 그 훈련하는 방법을 이제 검색을 했는데 하지만 어떤 단계로 가르쳐야 할지 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겠죠. 뭐 어떤 사람들의 무용담으로 "우리 집 구간조는 사랑해, 사랑해."라고 말한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어떤 그 스텝을 거쳐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만약에 만약에 애단이란 아이가 지금 또 구간조란 새를 입양해서 키우게 된다면 어떤 스텝으로 언어를 가르치면 좋을까? 잘 될까 모르겠어요 사실. 음. 저는 우리 고양이 데리고 6년 동안 해 봤는데 고양이가 말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야옹의 톤이 여러 가지가 생기긴 한 것 같아요. 아마 인간의 목소리의 톤을 좀 따라한 것 같아요. 그 우리 남편이 목소리가 크고 이제 고양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고양이한테 화도 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 내가 만약에 저녁에 늦게 집에 가고 이러면 큰 소리로 야옹야옹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 저건 화를 내는 건가 보다. 왜 이제 왔어? 엄마 왜 이제 왔어?' 이렇게 그러는 것 같고 또 막 이렇게 있다가 딴 데 보고 딴짓하고 있다가 제가 "토리야." 이렇게 부르면 사랑스럽게 부르면 "야옹."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그 야옹의 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표현으로 뭔가 나한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못 배우고 걔도 못 배우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서로 대충 알아들으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지냈는데 저는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애단을 도와줄 수 있을지 그런 분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자, 여기에 나온 에단의 과업은 인간의 학습은 아니죠. 구간조를 가르치는 거니까 인간의 학습은 아니지만 아마도 어쩌면 학습의 기본 원칙들은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라가 이미 아는 것에 관한 출발점 행동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학습의 기본 원칙을 적용한다면 첫 번째는 이미 아는 것에 관한 출발점 행동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어디까지 알아듣는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다음으로 에다는 그 과업의 목표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구간조에게 뭐뭐뭐뭐 가르칠 것인가, 뭐 한 달 안에 사랑해를 가르칠 것인가, 이리와를 가르칠 것인가, 간식 줄까를 가르칠까. 우리는 우리 토리에게 맨 처음에 "안 돼, 안 돼만 막 하다가 며칠 그러다가 간식 줄까를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토리야 간식 줄까?" 그럼 "야옹." 하고 꼬리를 탁 세우고 탁탁탁탁탁탁 하면서 냉장고 앞에 가서 딱 서 있어요. 다른 말은 절대 안 들어요. 고양이 거만해서 절대 지가 듣고 싶을 때 듣는데 간식 줄까의 경우는 다른 건 듣고도 "흠." 이런 식으로 "야옹." 이렇게 하고 저쪽에 있고 "이리 와." 그래도 "메롱."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간식 줄까 하면 "야옹." 하고 벌떡 일어나서 탁탁탁 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 "토리야 지원이한테 가서 간식 달라 그래."라고 제가 말했어요. 근데 제가 안 주고 이제 우리 딸한테 주라고 하려고 "토리야 지원이한테 가서 간식 달라 그래." 이랬더니 갑자기 간식이라는 낯익은 소리가 들렸잖아요. 근데 뭔가 너무 길고 이상한 문장이 나오니까 "야옹."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지원이한테 가서" 그랬더니 지우를 우리 딸이 저쪽에 있었는데 탁 쳐다봐요. "간식 주세요."라고 말해. 그랬어요. 벌떡 일어나서 다다다다다닥 저희 딸한테 딱 가서 딸 다리를 긁으면서 얼굴 쳐다보면서 "야옹, 야옹."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너무 신기하다. 간식이란 단어 하나 때문에 다른 표현을 해도 알아듣는구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간식에 관한 거밖에 성공 못 했는데 그럼 에단의 경우는 어떤 좀 간식에 대한 걸
가르칠 것인지, 하지 마를 가르칠 것인지, 이리 와를 할 건지, 아니면 사랑해라고 말하라고 가르칠 건지, 뭐 뭔가 그런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훈련의 방법들을 고안하기를 원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음. 그리고 일종의 평가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좀 너무 좀 이거 웃기지만, 그러니까 국간도를 가르치는데 이런 출발점 행동을 구체화해야 하고,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훈련 방법을 고안해야 될 것이고, 평가 절차를 고안해서 실행해야 될 것이고. 좀 어느 정도는 간단했던 그 과업이 좀 복잡해졌죠. 이렇게 단계를 나누다 보니까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인간이 제2 언어를 배우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과업은 당연히 더 훨씬 더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건 새에게 말을 가르친다 이런 의미니까 이랬지만, 사람에게 가르친다 하면 디테일하게 이제 나눠질 수 있겠죠. 여러분은 개인의 출발점 행동을 알고 목적을 구체화하고, 여러분이 사용 방법들을 고안하고 평가 절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언어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인간의 제2 언어로. 그러면 그 조금 전에 구간조를 가르친다면서 생각했던 그것처럼 그 출발점 행동을 알고, 출발점에서 어느 정도의 그 습득 그 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알고, 그다음에 목표를 좀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그 방법, 교육 방법이죠. 그죠? 사용 방법이라는 건 그 교수 방안을 고안하고, 그다음에 평가 절차를 설계하고. 이것들은 다시 좀 더 칸칸이 다 디테일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계들은 인간이 어떻게 학습하는가에 유래하는데, 본 장의 내용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룰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학습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실로 간다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교사 또는 학생이었던 교실 상황에서 여러분이 학생들 사이에서 의지했던 출발점 행동들이 무엇이 있는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가 교실이면 이런 거 같이 이야기하면 참 재미있을 텐데, 그쵸? 그다음에 여러분이 처음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어떤 능력, 기술, 아니면 이전의 언어 학습 경험, 음 다른 언어를 학습했던 경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학생들이 언어 교실로 가지고 오는 것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요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출발점 행동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출발점 행동이라는 건 이 뭐 한국어라는 언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이 순간에 그 가진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지. 그 1 장에서 다루었던 학습이라는 건 뭐냐. 여기에서 첫 번째, 공부하고 경험하고 배워서 어떤 대상이나 기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얻는 것. 공부하고 일단 공부를 하고요. 경험을 하고 배워서 공부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배워서 어떤 대상이나 기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그럼 이걸 인제 우리가 언어라고 따지면, 예를 들면 한국어를 배워요. 교실에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학교 앞에 레스토랑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어 보고, 이마트에 가서 쇼핑도 해 보고,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고,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습득하는 거, 한마디로. 중간에 있는 그렇게 배워서 어떤 대상이나 기술에 대한 어떤 대상이나 기술에 대한 지식이 우리라면 한국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대상은.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라고 치면 뭐 영어를 배웠던 기억, 뭐 아니면 컴퓨터를 배웠던 기억, 이런 거죠. 이제 우리 언어 교실에 적용하고 싶은 거니까 언어에 비유한다면, 만약에 영어를 배워서 현장에 가서 써 보고 경험한다. 그렇게 습득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 나이 때 이렇게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공부까지는 했는데 경험할 일이 없었고, 옛날에는. 그래서 어쩌면 습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교수 방법에서도 뭐 번역식이다 보니까 그랬고 이랬지만, 어떤 말을 배웠어요? 그럼 나가서 써 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제가 작년까지 헝가리에 있었을 때, 헝가리에서 헝가리 말을 배우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느 날 "맛있다."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와 맛있다." 이거를 피놈 이렇게 해요. 그래서
피놈하고 배웠어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재밌다.' 내가 헝가리 사람들하고 이제 매일 식사하잖아요, 학교에 있는 다른 교수들하고. 그러면 인제 다른 교수님들이 인제 뭐 "식사 같이 하자." 그럼 같이 식사하러 가요. 그러면 이제 밥을 딱 먹고 제가 피놈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피놈, 피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지금 돌아온 지 이제 1 년이 돼 가는데 아직도 그 피놈 하는 단어가 이제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이제 아침 인사를 매일 제가 출근하는 인문대학에 저희 한국학과가 있는 인문대학 1층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여자 경비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 경비원이 매일 요나폰트 이렇게 해요. 근데 그분이 평소 말보다 굉장히 하이톤으로 요나폰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저게 뭐라 그랬지?' 하다가 한 몇 번 이렇게 일주일에 2번인 정도 출근했으니까 2번 내지는 3번 출근했으니까 출근을 하면 그분이 딱 만나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하이."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돈이오나포." "하이. 헬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하이 헬로우는 내가 안 배워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요 해서 이렇게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엔 저도 "요나폰트." 이렇게 했어요.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대사님이 어떤 행사에서 연설을 했는데 우리 학교에 오셔서 한국 대사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학교 한국학과 행사에 오셨다가 인사를 했는데 대사관에 있는 통역하는 직원이 너무너무 멋있게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다 못 알아듣겠는데 이제 제가 연합본들을 알잖아요. 근데 그분의 통역에서는 너무 멋있는 톤으로 그렇게 하이톤이 아니라 열심히 하이톤을 배웠는데 하이톤이 아니라 연합본트 기반홈 뭐 어떻게 이렇게 너무 멋있게 하는 거예요. 뒤에 기반홈까지 붙어 있고 원래 연합본트 이렇게 배웠는데 보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의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의 덕분에 경비원하고 대사관에 통역하는 사람 덕분에 아침 인사를 되게 가볍게 하는 것과 가벼운 것도 있어요. 애들한테 배우면 뭐 "씨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주 가볍게 하는 것, 적당히 가볍게 하는 것, 아주 정중하게 하는 걸 몸으로 배웠죠.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했고 제가 글씨로도 배웠거든요. 공부를 하고 실제로 매일 써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단어는 습득이 된 것 같아요, 피놈이랑. 근데 다른 것들은 공부를 안 하고 경험만 하는 건 습득이 안 돼요. 제가 헝가리 교실에 가서 헝가리 교실에 가서 그걸 이렇게 그 공부를 하고 나가서 써 먹었던 말들은 꽤 많이 기억해요. 지금 몸에서 저절로 나와요, 헝가리 사람을 만나면 전화하거나. 근데 공부만 한 거나 아니면 경험만 한 경우 경험은 엄청나게 많이 했죠. 매일매일 헝가리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것들은 습득으로 연결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습득한다는 것이 공부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습득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운데 있는 배워서 어떤 내성이나 기술에 대한 것은 이 목표가 되는 언어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교실로 가면 여러분의 학생들이 여러분 교실에서 학습을 해서 공부해서 밖에 나가 경험할 수 있는 예시 그런 상황들을 열심히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알려줘서 학습자들이 나가서도 그걸 할 수 있게. 그다음 두 번째는 행동적 경향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영구적인 변화이고요. 음. 그런 걸 학습했고 그다음에 강화된 행동의 결과. 강화된다는 건 이게 내재되게 되는 거죠. 한 번 공부하고 경험해서 지나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반복도 하고 어떤 이렇게 인상적인 어떤 걸 통해서 강화가 되면 장기 기억으로 이제 습득이 되죠. 하고 심리학자들의 학습에 대한 정의는 첫 번째는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이제 이것들을 다루었고 두 번째는 인지주의 심리학자들이 다루어서 여기에서는 이게 확장이 돼서 인지주의 언어학으로까지 정립이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 구성주의적인 입장에서 음 그런 이 언어 학습이라는 걸 바라봤어요. 이 지금 오늘 수업 내용에서는 이렇게 심리학자들과 관련된 심리학과 관련된 한마디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출발하는 인간의 학습, 인지주의 심리학에서 출발하는 인간의 학습, 사회 구성주의에서 출발하는 인간의 학습. 이렇게 세 가지 입장에서의 학습 이론의 그 역사라든지 다양한 언어 교수 접근법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관점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첫 번째는 행동주의적 관점. 우리가 행동주의적 관점, 그 심리학적 관점하고 인지주의적 관점하고 그다음에 사회구성주의적 관점 보기로 했죠. 그래서 먼저 행동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세기 절반에 걸쳐서 그 1900년대의 50% 이상이라는 거죠. 행동주의 심리학은 인간 그리고 동물, 그 인간의 학습, 동물의 학습. 원래 이제 동물의 학습에서 출발했죠. 그렇죠? 인간의 학습, 그 학습의 덜타에 대한 궁극적인 설명으로 인기를 누렸어요. 한 세기 중반, 1940년, 50년 정도부터 한 반세기 가까이를 인기를 누렸죠. 그래서 뭐 지금도 어느 정도는 살아남아 있죠. 그때는 이걸 만들었을 땐 100%였지만 이제는 100%는 아니고 어느 정도 퍼센트가 인정받아서 지금도 살아있는 어떤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조건화 패러다임의 우월성. 조건화라는 건 이제 뒤에 좀 자세히 나올 거예요. 자극, 반자극 이렇게. 그래서 뭐 땡땡땡 종을 치면 침을 흘리고 이렇게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화 패러다임의 우월성. 그리고 보상과 처벌의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땡땡땡 종을 울려서 종을 울리고 앞으로 나오면 먹이를 줘야 다음에 땡땡땡 하면 탁 나서 침을 흘리는 거지. 종만 땡땡땡 울려서 나와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종이 땡땡땡 울려서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 사실 그 다음에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보상은 종을 쳤을 때 앞으로 나오면 보상으로 먹이가 나오고 처벌, 잘못했을 때 뭐 때린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밥을 안 준다든지 그런 것들, 보상과 처벌의 역할, 그리고 실험적 증거에 대한 과학적인 성질을 강조했고, 그래서 행동주의는 사실상 20세기 중반까지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죠. 이거 퍼펙트야, 완벽해, 이렇게 학습하면 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 몇몇 주목할 만한 점들을 이제 살펴보면 대표적인 고전적 독거나 실험을 했던 러시아의 심리학자인 파블로브, 여러분 많이 이름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아마 이미 요즘 아직도 기억하는 내용일 거고 제 나이대에 계시는 분들은 좀 내용 잊어버렸어도 파블로브는 아시죠? 파블로브가 이제 그 행동주의 심리학의 좀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파블로브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 먼저 보면 파블로브의 학습 과정은 자극과 반사적 반응들 사이의 관계 형성으로 구성되었어요. 자극과 반사적 반응이라면 어떤 자극을 하면 뭐 종을 치면 나오는 이런 식의 이게 찌르면 해야 하는 뭐 그런 것들 자극과 그 자극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들 사이의 관계 형성으로 구성되었고요. 그래서 파블로브는 파블로브가 생각하는 자극은 종소리예요. 땡땡땡땡 하는 종소리가 있는데 그 종소리가 그 종소리가 원래 다른 자극, 원래 진짜 그 밥을 먹는 그러니까 그 침이 흐르는 건 사실 고기 냄새가 나면 동물은 본능적으로 고기 냄새가 나면 먹으러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달려가는 건데 고기 냄새에 유발되었던 반응이었죠. 원래 그 타액 분비, 그 침이 흐르는 그건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면 침이 나오는 건데 먹고 싶어져서 이게 원래인데 거기에 종소리 자극이라는 걸 그 추가가 하면서 종소리 자극이 고기 냄새에 대해서 기억해내서 침이 먼저 흐르게 되는, 쫓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블로브는 개 실험을 통해서 그 걸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지난 언젠가에 언어 교수 이론 같은 걸 배우신 분들이라면 뭐 거기에서는 뭐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청각구두식 교수법이 나왔다 그러면서 청각구두식 교수법에 초점을 맞춰서 하니까 가볍게 행동주의에서 그 자극 반자극 요 정도 기억으로 배경을 생각하고 그 교수 방법을 자세히 살폈는데 사실상 이 개실험이라는 게그 파블로브가 한 개실험에서 그 무조건 반응에서 조건 반응을 습득하게 되는 무조건 반응. 그래서 그 무조건 반응에서 조건 반응을 습득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럼 무조건 반응이라는 것하고 조건 반응이라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반응은 음식을 보거나 냄새를 맡으면 타액이 분비되는 반응. 그러니까 이건 본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무조건 반응이라는 본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닭고기를 좋아하는데 치킨 냄새가 나면 침이 흐르거나 아니면 치킨을 사진을 봐도 침이 흐르거나 치 그런 것들이 이제 무조건 반응인 거예요. 우리 왜 TV 보면 사실 TV에 요즘 먹방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채널만 돌리면 먹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인기도 많이 누리고요. 그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보면 그 먹방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 먹방을 보면 사실 우리는 그 음식을 실제 만질 수도 없고 맛을 볼 수도 없고 냄새도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화면을 보면서 침이 흐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눈으로 보거나 그래서 눈으로 봐도 침이 흐르고 그다음에 음식 냄새가 나서 먹고 싶다. 배고파." 이렇게 흐르는 그런 반응이 이제 무조건 반응. 근데 여기에서 조건 반응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종소리를 음식과 연관시켜서 종소리를 들으면 타액을 분비하게 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실제 이제 걔한테 실험을 한 거죠. 종을 먼저 땡땡땡땡 치고 그다음에 쪼금 있다 음식을 탁 주면 음식 원래는 "종소리는 뭐야?" 이렇게 하고 음식 냄새가 나니까 가서 먹고 이랬는데 그다음에 계속 반복하다 보면 종소리가 나고 나면 음식이 오는 먹이가 오는 이제 그걸 알게 되면 다음에 음식이 안 와도 종소리가 울려도 타액이 흐르는 것이 인제 조건 반응이 되는 거죠. 종소리가 울린다에 대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요건 무조건 반응과 조건 반응의 요 차이점. 그래서 파블로브의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존 왓슨이 이제 생등론 우리 지난 시간들에 이렇게 나이와 언어 습득 이런 곳에서 생등론 뭐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쵸? 생등론이나 본능 같은 측정이 불가능한 개념들을 거부하고 생등론 '날 때부터 인간은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그 구조를 타고났어.'라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인제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측정이 불가능한 개념은 거부했고 인간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행동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어요. 파블로프가 그러니까 존 왓슨이 파블로위의 결과를 보고 존 왓슨이라는 사람이 생등론 같은 측정 불가능한 건 거부, 인간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연구돼야 한다고 하면서 행동주의라는 용어가 이제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후에 그 손다이크라는 사람, 손다이크라는 사람이 특정한 행동 이후에 일어나는 자극이 미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효과의 법칙으로 알려진 고전적 조건화 모델을 확장시켰어요. 자, 원래는 파블로브가 개를 실험했어요. 그래서 조건 반응, 무조건 반응이라는 걸 찾아냈고 그 조건 반응을 찾아내서 '학습에 가면 되겠네.' 요렇게 됐고 근데 그걸 앞에서 어 앞에서 보면 존 왓슨이 그걸 바탕으로 이전의 생등론을 같은 이렇게 특정할 수 없는 것들은 다 거부 반대, 특정할 수 있는 것을 파블로브의 이론을 바탕으로 행동주의, 행동하는 거니까 종소리가 나면 먹이를 먹으러 오는 거고 침을 흘리는 거니까 행동주의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 손다이크라는 사람은 특정한 행동 이후에 일어나는 자극이 미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당연히 종소리가 난 게 영향을 미친 그것들을 좀 더 보여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종소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서 효과의 법칙으로 알려진 고전적 조건화 모델. 고전적 조건화 모델을 효과의 법칙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명시적인 행동과 과학적 방법에 대한 지난 수십 년간의 학습 이론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언어 교수 행위도 비슷하게 이러한 행동주의적인 전통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손다이크의 연구는 나중에 스키너, 여러분 스키너도 익숙한 이름이죠. 그쵸? 스키너가 만든 자기가 쓴 책인 유기태의 행동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선두적인 행동주의자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된 거죠, 스키너가. 이 손다이크 연구가 또 이제 바탕이 되어서 그다음에 인제 스키너가 미국에서의 행동주의자의 어떤 일선에 최전선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키너의 접근법 이제 이 스키너로 넘어왔어요. 스키너의 접근법은 행동주의 심리학의
특별한 측면을 첨가해서 신행동주의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음. 신행동주의로 불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 스키너에 따르면 그 이 행동주의를 출발시킨 사람은 파블로브예요. 그죠? 파블로브예요. 근데 우리가 언어 교육에 가까이 오면 이제 스키너가 더 많이 남아 있어요. 이제 그이는 그 과정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딴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스키너에 따르면 파블로브의 고전적 조건화는 인간과 거의 연관이 없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특수화된 형태의 학습입니다. 자, 파블로브는 개가 종소리를 들으면 음식, 침을 흘리는 그 반응을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연구한 거죠. 그 파블로브가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스키너는 그래서 이 고전적 조건, 신행동주의라는 걸 만들게 된 이유가 이 고전적 조건화라는 부분들은 음, 그 원래 첫 번째 고전적 조건화는 파블로브의 개 실험인데 그것은 인간과 좀 연관 없이 동물을 상대로 한 학습이다. 그래서 스키너는 파블로브의 조건화를 선행하는 자극으로부터 유도된 반응자 조건화라고 했습니다. 선행하는 자극으로부터 유도된 종소리라는 그 자극으로부터 유도가 된 반응자 조건화라고 했습니다. 반응자 조건화.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스키너의 모델에서 언어를 발화하고자 하는 어린아이의 시도는 결과적으로는 부모의 반응에 의해 강화되는 조작자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의 그 시도, 그 언어를 발화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뭐 우는 시도 이런 게 아니라 엄마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은 결과적으로는 부모의 반응에 의한 강화가 되는, 반응에 의해서 강화되는 조작자다. 그런 거고. 자, 스키너는 학습 과정에 있어서 조작자를 정의하기를 관찰할 수 없는 자극으로 유발되고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들에 의해 좌우되는 행동으로 정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결과들에 의해 좌우되는 행동이라는 건 울기, 뭐 걷기, 말하기, 이런 거 적어놨네요. 만약에 아기가 부모의 관심을 끌고자 울어서 결과적으로 위로와 포옹과 미소를 받는다면, 그러니까 아기가 관심을 받고 싶어서 막 울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가 하고 그 위로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안아주거나 예쁘다 하고 웃어주거나 이렇게 포옹해주거나 웃어주는 그 포옹과 미소를 받는다면 울음에 의해 유발된 반응은 긍정적인 결과를 통해 강화하죠. 그럼 이제 긍정적 결과라는 건 울면 엄마가 안아주는 거나 이러면 아 엄마한테 안기고 싶어 그러면 우는 거죠. 엄마의 웃는 얼굴이 너무 예뻐. 엄마의 웃는 얼굴이 보고 싶어. 그러면 또 우는 거고. 이렇게. 배가 고파 하면 울면 또 밥을 줘. 그러면 배고플 때 울게 되는 거예요. 울면 안아줘. 뭐 안기고 싶을 때 울게 되고 이런 게 되는 아기도. 그래서 그런 거에서 출발해서 이제 언어 학습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스키너의 그 이론에 따르면 만약에 부모들이 울음을 무시하면 아이가 울었어요. 근데 내버려 둬요. 울거나 말거나. 그럼 그들이 그것이 조작자적인 울음이라고 확신할 경우, 그러니까 내가 울면 엄마가 안아줄 거야, 안기고 싶어, 그래서 울었는데, 그래서 조작자 울음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조작자적인 울음이 된 거예요. 조작. 내가 울음을 만들어서 엄마에게 안기겠다라는 그걸 했는데 아무리 해도 부모가 무시하게 된다면 결국은 강화의 부재가 행동을 소멸시킨다. 이건 뭐냐? 이 부분은 만약에 부모들이 울음을 무시하면 결국 방화의 부재가 행동을 소멸시킬 것이다. 이런 표현은 그 아이가 그 조작자적인 울음을 만들어내서 포옹 받고 싶어서 울었는데 계속 엄마는 안아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울음이라는 행동이 없어지. 안기고 싶은 그때 울어봤다 안 되니까 강화가 안 되면 그래서 강화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키너는 어떤 반응 뒤에 따라오는 사건이나 자극 즉 강화물은 행동을 강하게 하고 그러한 반응이 재발 확률을 높인다. 왠지 재발이라고 하니까 아플 것 같은데 다시 이제 그 같은 행동을 나타낸다. 그래서 어쩌면 동물적인 그것이 인간으로 이제 옮겨온 거예요. 사실 동물들이
근데 동물들은 사람이 동물을 조작하게 돼서 종을 울렸으니까 종을 울리면 밥을 줘서 침을 나오게 해서 밥을 먹이고 그러다가 종만 울려도 침이 나오게 한 것처럼 이제 요것도 이렇게 어떤 반응에 따라오는 사건이나 자극. 예를 들면 아기가 울어서 엄마가 안아주거나 엄마 하면 엄마가 "아 예쁘다." 하거나 엄마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그런 안아주거나 예뻐하거나 이런 강화물이 그 엄마라는 말을 또 하게 하고 또 하게 하고 그다음에 아빠 하니까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아빠, 아빠."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 거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이런 것도 하잖아요 아기들이.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 아빠를 더 많이 하게 하고 엄마를 더 많이 하게 하고 이런 확률을 높여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정적인 강화는 이제 앞에서 인제 좋은 강화예요. 뭔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는 거니까. 부정적인 강화는 어떤 게 있을까 살펴보면 스키너는 처벌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처벌은 처벌을 받게 되는 개체와 처벌을 하는 주체 이게 모두 불리한 점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벌이라는 건 이게 부정적 강화잖아요. 그러니까 칭찬과 처벌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처벌이라는 건 처벌받는 사람도 처벌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모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벌은 긍정적인 강화물, 예를 들면 음식을 주거나 포옹을 해 주거나 웃어 주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철회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자극, 강한 지체가 혐오감을 자극의 제시가 될 수 있어서 처벌을 하게 된다는 건 긍정적 강화물을 걷어들이게 돼요. 음식을 걷어들이고 미소를 걷어들이고 그리고 아니면 혐오감을 "아 싫어. 아빠는 싫어. 엄마는 싫어." 뭐 이렇게 음 싫어하는 혐오감을 하게 그런 식의 것들이 제시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인제 양쪽이 모두 나쁘다는 거. 그래서 스키너는 소멸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어떠한 강화도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강화를 주지 않는 거. 그냥 가만히 있거나 무시하거나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키너는 과학적인 통제들에 사로잡혔다고 할 정도로 학습에 관한 그의 이론에 있어 극도로 체계적이고 실증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스키너의 이론들은 인간의 학습과 교육에 관한 우리들의 이해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 스키너의 이런 좀 이렇게 그 파블로브가 실험한 내용이 다 바탕이 됐어요. 거기서 출발점인 거예요. 바탕이 됐는데 스키너의 이런 뭐 강화 활동 그 뭐 처벌 이런 식의 것들을 이런 그 통계들을 통해서 인간의 학습과 교육에 대한 이제 이해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인간 교육의 방법에도 뭐 어떤 걸 적용해야겠다 이런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스키너는 사실상 모든 주제가 단계식 강화라는 주의 깊게 고안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키너는 인제 실제로 모든 주제 어떤 과목을 가르치든 무엇을 가르치든 것들이 이제 한 방에 딱 되는 게 아니라 단계식 강화라고 이제 단계식 강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수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언어와 언어 학습에 관한 스키너식 관점은 교실이 주의 깊게 고안된 강화 일정 아래서 주의 깊게 고안된 강화 일정 뭐예요? 단계식 강화였어요. 예. 단계식 강화 일정 아래서 그런 그 프로그램 아래에서 구두 조작자를 위해 통제된 연습을 하는 것으로 제2 언어 교수 방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 조작자 이렇게 말로 하는 거죠. 그 얘는 50년대 1950년대 60년대에 미국의 언어 교육에 그 언어 교수에 영향을 미친 청화식 교수법. 청화식이라고도 하고요. 해석이 청각 구두식 이렇게 돼요. 청화는 청 듣고 화 알아고 청화식 아니면 청각 구두 이렇게 청각 구두식 이렇게 청화식 아니면 청각 구두식 이렇게 두 가지로 인제 한국에 번역됐어요. 그렇게 쓴 거예요. 그 청화식 교수법이 이제 출현을 해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이 예측되고 통제되며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입증될 수 있다는 주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의 학습은
단순하고 정확하게 예측되거나 통제될 수 없는 복잡하고 변동이 심한 체계로 구성되므로 인간의 행동은 본질적으로 추상적 개념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생등론적인 특정할 수 없는 것들을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딱 그 측정 가능한 행동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실로 연계한다면 여러분의 선생님들, 여러분이 이제 다른 언어를 공부했을 때 여러분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서 어떤 반응, 빠졌네? 어떤 반응들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여러분은 학생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실 연계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인지주의적 관점이에요. 행동주의적 관점의 시대가 이제 좀 또다시 이제 식상해지면서, 식상해지는 건 싫어지거나 귀찮아진 게 아니라 다른 이론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비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지주의적인 관점, 인지주의 심리학이 이제 발현을 하면서 인간의 학습에 관한 행동주의적 관점에 부족한 부분,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지주의 심리학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은 인지적인, 이해하고 스스로 깨달아내는 인지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 행동주의적인 것들이 인간을 무시하지 않나, 이렇게 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좀 이렇게 충분하지 않아, 이걸로는 부족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왔고, 그래서 독거나 패러다임은 동물 훈련에는 유용했지만, 동물을 훈련하는 건 독거나가 좋지만 복잡한 기술 습득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학습이라는 건 이제 이 습득론 입장에서는 언어만은 아니에요. 제가 주로 언어를 사례를 드는 건 우리가 이제 이 습득론을 공부해서 언어 교육에 연관되는 기본 지식을 갖기 위해서 이 과목을 공부하니까 사례들을 언어를 주로 들지만, 이제 그 습득이라는 건 언어도 습득이고 컴퓨터를 배우는 것도 습득이고 음악을 배우는 것도 습득이잖아요. 그래서 그 복잡한 기술 습득과 관련된 신경 프로세스의 연결망과 기능의 발달,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 능력을 설명하는 데에는 이제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건화 패러다임이 이렇게 복잡한 기술이나 지능이나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 능력, 이런 건 그 조건화, 그 행동주의적인 조건화 패러다임이 설명이 불가하다. 그래서 의미 있는 저장 및 검색으로서의 학습에 대해 보면 초기 교육학적 인지주의 심리학자인 그 오스벨, 데이비드 오스벨은 교실과 교사들에게 이해 가능하고 실용적이며 적용 가능한 학습 이론의 틀을 제공하게 됩니다. 오스벨이 그 교실과 교사에게 제공하는데, 그 학습 이론의 틀을 제공하는데 이해 가능하고 실용적이고 적용 가능한, 이해, 실용, 적용이 가능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스벨은 교실에 이해, 실용, 적용이 가능한 학습 이론의 틀을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간의 학습을 이미 존재하는 인지적 구조에 새로운 사건들이나 항목들을 연관시키는 그 의미 있는 과정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관점은 새로운 의미 습득, 기억, 위계적인 구조의 지식 조직, 망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망각까지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스벨이 말하는 것은 새로운 의미 습득, 습득이고, 그 다음에 기억, 그 습득을 했으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해서 나의 실력으로 남아야 되잖아요.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계적인 어떤 그 상위 조직, 하위 조직, 이렇게 해서 위계적인 구조의 지식 조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망각을 하는 거야, 사람. 망각, 정말 저는 이런 뭐 왠각 것들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 것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도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나이 때문에도 그렇고, 또 수많은 또 한편이 좋게 생각하면 내가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계속 새로운 지식을 집어넣으니까 먼저 넣었던 게 나가나? 이렇게 그냥 최대한 위로는 해보지만 어쨌든 위로일 뿐, 망각하는 아쉬움이 있죠. 이런 망각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스벨이 말한 그것에서는 유의적 학습과 기계적 학습을 대조해서 비교하게 됩니다. 유의적 학습, 기계적 학습. 그래서 여러분 말하기라든지 이런 교실에서 올 때 기계적 연습, 유의적 연습 이런 거 들어보셨죠? 바로 그 의미예요. 그래서 유의적 학습, 기계적 학습을 대조적으로 비교했는데 먼저 유의적 학습은 포섭이라고도 말해요. 포섭이라고도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유의적 학습은 새로운 내용을 인지구조 내에서 관련된 기존 개체들과 연관짓고,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면, 내 머리로 들어오면 그 인간의 인지구조 내에서 기존에 있던 것들, 그 새로운 그 내용과 기존에 알고 있는 개체, 그 내용들이 서로 관계를 서로 연관짓고 그래서 고정이 되는, 고정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딱 고정이 되는 과정으로 새로운 내용이 우리의 지각력으로 들어오면 좀 더 포괄적인 인지체계와 상호작용에서 적절하게 포섭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적 학습은 포섭이라는 의미로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자면 새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것하고 서로 연결 구조를 이건가 해서 연결 구조를 지어서 고정 짓는 그 과정. 고정되는 건 다시 내 머리에 새 지식으로 플러스 지식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인지체계와 상호작용에 적절하게 인지체계 이 속에도 그다음에 다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호작용에 적절히 포섭된다. 이런 게 유의적 학습이다. 기계적 학습은 기존의 인지구조와 전혀 혹은 거의 관계없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과 관계없고 그냥 개별적이고 상대적으로 고립된 개체들로서 내용을 습득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전화번호 같은 게 이제 교재에 예시로 나왔는데 사실은 그 청각구두식은 어쩌면 기계적 연습으로 인한 그 습득이거든요. 암기로.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제가 어렸을 때 영어를 배울 때는 청각구두식은 아니었지만 How are you? 하면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해야 됐잖아요. 그런 식의 이 질문은 이것만 답하는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배운 거를 그대로 해서 만들고 이런 거. 유의적인 건 자기의 먼저 있는 것들도 꺼내서 새 것과 연결시켜서 발화를 만들고, 언어라면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로는 언어 교실로 데려온다, 적용해 본다면 만약에 한국어 학습하고 한글을 배운 뒤에 일과에서 보통 자기소개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하면 유소영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 기계적 학습에서는 이름이 뭐예요? 라는 연습 문제가 있어요. 연습 문제로 보통 제시가 돼요. 기계적 학습이. 있으면 거기에 뭐 마이클 이렇게 해서 마이클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비비안 있으면 비비안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문항에서 유의적 학습으로 꼭 연결해야 되는데 유의적 학습에서는 이름이 뭐예요? 하면 내 머릿속에서 내 이름이 뭐지? 내 이름은 유소영 꺼내서 저는 유소영이에요. 이렇게 연결 지어지는 거죠. 이름이 뭐예요? 라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지식과 연결되고 취미가 뭐예요도 처음에 기계적인 건 제공된 야구예요, 요리예요 이런 걸 하다가 유의적 연습에서는 자기의 취미를 생각해서 자기가 아는 단어에서 자기 취미를 꺼내서 취미가 뭐예요 하면 자기 취미를 말할 수 있는. 그러면 내 인지 구조에 있는 야구라는 단어와 그 취미가 뭐예요는 새로운 배운 학습과 연관돼서 고정돼서 다음엔 이제 인지체계와 상호작용이 되면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만약에 취미를 묻는 장면이 있으면 취미가 뭐예요 하면 대답하고 이름이 뭐예요 대답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포섭 이렇게 보는 게 유의적 학습이고 기계적인 건 그걸 위한 앞단계에서 교실에서라면 그냥 정해진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해서 그 틀을 이해하게 하는 이제 그 부분이 되겠어요. 인지적 구조를 블록 쌓기 체계에 비유했는데 우리 교재에는 이제 그림으로 101페이지, 102페이지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 4-1, 4-2를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거기에서는 기계적 학습과 유의적 학습을 이제 두 개의 그림으로 나왔어요. 4.1은 기계적 학습, 유의적 학습 이렇게. 그래서 기계적 학습은 각각의 블록을 다른 블록들과 특별한 관계 없이 습득하는 거죠. 이거는 돌출 블록이네, 파인 블록이네 이렇게 빨간색이네, 파란색 이렇게 각각의 블록을 하는 거고 유의적 학습이 되면 블록들이 이미 확립된 범주나 체계적인 무리의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블록으로 집 짓기를 하는데
빨간색 돌줄 블록이 있으면 요건 여기에 넣어야지. 삼각형 블록이 있으면 지붕 꼭대기에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그 각각 블록들이 이미 집을 짓고 있는 거기에 적절한 곳에 끼워지는 것. 이게 유의적 학습이 되는 거예요. 기계적, 유의적. 이건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교실로 가서도 말하기나 이런 연습에서 그 제시된 연습들 있잖아요. 어휘가 이미 제시된 틀이 나오고 어휘가 문법 항목을 사용하는 가나의 대화상이 나오고 제시된 어휘가 있으면 그걸 연습하는 게 기계적 연습이고 유의적 연습은 거기에 그 학습자의 생각을 추가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인지주의적 관점도 이제 교실로 연계해 온다면 발음 연습이나 문법 설명, 자유작문 연습 같은 그런 교실 활동한 그 활동에 가능한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런 것하고 그다음 각 기술들은 기계적임과 유의미함, 기계적 학습이 가능한 것과 유의적 학습이 가능한 것을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낸 학습 활동을 그 10등급으로 나누어서 기계적에 해당되는지 유의적인 학습에 해당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고요. 그래서 이걸 해본 후에 그 결정이 쉬웠는지, 그 활동을 생각해내는 것도 쉬웠는지 어려웠는지가 있고, 여기서 이 과에서 제공하는 건 그 활동들을 기계적이다, 유의적이다 하는 그 등급을 하는 것이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그래서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지주의에서 그 망각에 대한 것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인 망각과 인지적 가지치기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인 망각과 인지적 가지치기. 그래서 망각의 관점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행동주의적 관점과 인지주의적 관점의 그 행동주의적 관점에도 망각이라는 단어를 안 썼지만 사실 망각이 있어요.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망각이었다. 그래서 행동주의적 관점에서의 망각은 입력의 드문, 입력을 자주 안 해주는 거예요. 공을 열심히 하루에 3번 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토리한테 간식 줄까라는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간식 먹을래? 간식 줄까? 급기야는 아빠한테 간식 달라 그래. 언니한테 간식 달라 그래. 이런 걸 다 알아서 그 사람한테 가서 달라고 소리소리 지르거든요. 야옹야옹. 제가 아빠한테 간식 달라 그래. 이러면 아빠한테 막 달려가서 야옹야옹 그래요. 지원이한테 간식 달라 그래. 그럼 지우한테 가서 막 뛰어가서 야옹야옹 그러거든요. 그래서 입력이 있어서 그걸 이제 안 하면 다음에는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어쩌다 하면. 그래서 자주 입력해야 되고 근데 입력이 드문 것들이 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연습의 중단. 더 이상 간식 줄까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연습이 중단되면 또 이제 망각하게 돼요. 강화의 부족. 잘했다 하고 간식을 정말로 줘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하면 또 이제 망각하게 되는데 행동주의적 관점이고요. 그럼 이제 언어 교육에서도 행동주의적으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는 것, 그 말을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것. 예를 들면 만약에 헝가리 말을 배워서 피놈 이렇게 밥을 먹고 나서 적당한 자리에서 제가 피놈 하고 말했는데 헝가리 사람 그 누구도 반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점점 피농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1달, 2달 지나면 그 말을 잊어버리게 되겠죠. 입력이나 전습, 강화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망각이 이루어지고 인지주의적 관점에서는 중요도, 타당성, 정서, 그다음에 기억의 흔적을 잡아주는 정신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든지 타당하지 않다든지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든지 기억의 흔적을 잡을 수 없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지주의적으로는 망각. 그래서 오스벨은 망각의 보편적인 본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학습한 내용은 실제 인지구조에 합쳐지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 전후에 학습하는 비슷한 기계적인 내용들의 방해 효과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행 억제 혹은 역행 억제라고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뭔 소리냐 하면 기계적 학습은 실제 인지구조에 합쳐지지 못한다는 낱개의 학습들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른 또 기계적 학습을 하게 되면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유의미하게 학습된 내용은 학습 과업과 상호작용하는 인지구조 내에 누적되어서
그러니까 유의미한 학습을 하게 되면 기존의 것과 연결되고 고정되고 장기 기억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들은 상호작용하는 인지구조,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이렇게 그 서로 의사소통하는 건 다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런 인지구조 내에 응용돼서. 근데 이제 이런 상호작용이 사실 지금 언어에 주로 했는데 스펙적 관점에서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운다. 그래도 그 처음에 이제 한다고 딱 배워서 할 때 배우면 금방 잘하다가 한동안 안 쓰면 못 써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디자인을 한 15 년쯤 전에 15, 16년 전에 그냥 18 년쯤 된 것 같은데 디자인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이 PPT 그림 같은 거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PPT는 제가 안 그렸어요. 우리 딸이 어디서 구해 줘서 그냥 그거 쓰고 있는데 이 배경화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색깔이랑. 근데 원래는 이런 거 다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다 배웠는데 그때 너무너무 잘 그렸거든요, 컴퓨터로. 손으로는 잘 못 그려도. 근데 아주 안 하니까 뭐 15년 이렇게 안 하니까 이제 잘 생각 '어떤 키를 써야 되더라.'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유튜브나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 이제 요즘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 익숙해져서 막 이제 날리지도 않고 잘 쓰고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온라인이 모두 끝나게 되면 저는 아마 다시 잊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누적돼서 상호작용이 안 되면 이제 없어지는 아까 그런 것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오스웰이 말한 것은 그 유의미하게 학습된 내용 이렇게 기계적 학습은 다른 기계적 학습이 밀어내서 망각하게 되고 유의미하게 학습된 내용은 학습 과학과 상호작용하는 인지구조 내에서 누적 상호작용 인지구조 내에 이제 누적이 되어서 확립된 관념 체계의 특징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기억은 효율적이다. 이게 뭐냐? 이게 그 누적이 되면서 장기 기억으로 보관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다른 단어로 보자면. 그러므로 면대면 대화에서 어떤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들은 유의미한 세트의 한 부분으로 기억되는 반면에 고립된 개체들인 전화번호 같은 것은 쉽게 잊혀진다. 예를 들면 저를 기억하는 방법이라면 이제 뭐 제가 인강에서 막 이렇게 웃는 모습을 예쁜 모습을 기억해 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가 말한 것들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의미하게 학습된 내용을 학습 과학과 작동하는 이렇게 수업을 한다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토리가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이야기하면 그 인상하고 플러스 돼서 이제 기억이 되고 그 세트가 되는 거예요. 교육 내용하고 저의 액션하고. 그렇게 되는데 고립된 객체인 전화번호 같은 건 이제 잊어버려요. 이게 특징적으로 남는 게 없어서. 그래서 유의미하게 학습된 내용도 완전하게 저장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완전하게 저장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망각은 훨씬 더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학습 과정이 바로 포섭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과정 자체가 포섭 과정. 그 포섭 과정이 유의적인 거죠. 유의미한 거였어요. 포섭 과정으로 연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망각은 최소 공통 분모로의 기억의 축소로 포섭의 부차적이고 말소적인 단계. 그러니까 부차적이고 말소 최소 공통 분모인데 다 모든 것은 망각이 있는데 부차적인 아주 마지막 단계. 마지막에 잊어버리는 거죠. 다 기억했다가 오래오래 있다가 세월이 가서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본 거고. 그러니까 다음은 포섭의 두 번째 단계를 개념화하는 이 망각한다는 것이 포섭의 두 번째 단계를 개념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인지적인 가지치기라는 원의학적 비유가 되겠습니다. 포섭의 두 번째 단계에서 그 인지 인지적인 가지치기라고 보는 거예요. 체계적인 망각. 어떤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다. 이게 체계적인 망각인 거고 아까 앞에 이런 방식 과정을 통해서 망각되는 게 일단 두 번째는 인지적인 가지치기라는 그러니까 우리 그 나무로 언어학 비유 지난번에도 한 적이 있죠.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나무로 표현한 적이 있었잖아요. 요것도 원리학적으로 보면 인지적인 가지치기. 가지치기 뭐예요? 잘라내면 가지가 사라져서 죽죠. 그렇게 가지치기 해 버린 것들이 망각된다. 여러분이 나무를 가지치기 할 때 목표는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나무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이렇게 터 주는 거죠, 가지치기가. 그래서 저는 할 줄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망각도 그 인지적인 가지치기이다. 그래서 학습의 가지치기 단계는 체계적인 망각 혹은 무계획적이거나 우연적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래서 최적의 가지치기 과정을 촉진함으로써 전통적인 망각 이론들에서 정상적으로 기대를 뛰어넘는 기억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인 학습 상황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망각의 하나는 체계적 망각하면 어떤 연습이 돼서 자동으로 기억에 저장이 됐다가 어떤 걸로 인해서 마지막 것이 그 잊혀져 가는 그런 단계로 보면 체계적인 망각이 되고 가지치기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도. 흥미롭게도 정돈된 항목들은 실질적으로 소멸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정립이 돼서 지식 구조에 쏙 들어오면 그건 잘 소멸되지 않는다. 제가 옛날에 일본어를 배웠는데 그 문법적인 틀을 배운 건 아무리 공부하지 않아도 안 잊어버려요. 근데 마지막 어휘들 중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어휘들부터 이렇게 사라져서 잊어버린 단어들이 많아지죠. 근데 문법 틀은 안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돈된 항목에 해당된 거예요. 제 몸속에서는 문법의 틀들이. 그러면 이제 영혼이 잘 거의 뭐 이렇게 나중에 치매에 걸리지 않는 한 잊혀지지 않는 게 되겠죠. 소멸되지 않는 게. 그래서 그것들은 아마도 의식적으로 회수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의식적 회수는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깊은 곳에 자리한, 여전히 깊은 곳에 자리한 인지구조의 필수적인 부분이라서 잘 정돈된 항목은 소멸되지 않고 그 이 인지구조 속에 잘 자리 잡게 된다. 제2언어 습득에서 자동성이라는 개념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습의 초기 단계에는 특정한 장치들이 그 포섭을 촉진하기 위해 흔히 사용된다. 그래서 특정한 장치들이 뭐 정의라든지 패러다임, 규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포섭을 위한 포섭을 촉진하는, 여기에 내재화시키는, 포섭되면 이제 내게 된 거잖아요. 누구를 포섭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 그 포섭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그런데 언어를 자동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한 장치들은 포섭의 가장 낮은 단계에서 의미 있는 임시적인 개체로서만 사용이 되고 그 후에 언어학습의 후반 단계에서는 정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언어학습이 기초를 가르칠 때는 문법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가르쳐요. 열심히 설명하고. 근데 이게 뭐 3단계를 지나고 3급이나 4급이 되면 대부분은 문법도 어휘처럼 가볍게 가르쳐요. 이렇게 자동성에 불필요한 장벽들을, 필요 없는 자동성에서 불필요한 장벽들을 제거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수도. 그래서 교실로 이제 연계해 본다면 여러분이 들었던 혹은 가르쳤던 외국어 교실에서 여러분 중에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초기 단계에서 사용했다가 나중 단계에서는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어진 장치나 비결, 들이 있는지 한번. 그리고 여러분은 언어의 어떤 측면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술이나 차트, 연상 등을 사용했나요? 또 한번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의 교수법은 학생들이 초기 단계에서 나중 단계로 나아감에 따라 어떻게 그런 가지치기를 포함했는지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언어 쇠퇴에 관한 연구들은 제2언어 기술의 소실에 있어 다양한 그 요인들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어떤 연구들은 어휘적, 의문론적, 통사론적 특징들이 관용구, 의미론적 요인, 담화 요소보다 더 이제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언어가 쇠퇴하는 거, 이제 망각해 가는 거니까 그 망각은 이제 언어 쇠퇴가 된 거죠. 언어의 뭐 구조도 망각해 가고 어휘들도 다수를 망각해 가면 언어가 쇠퇴가 되죠. 그 해당 언어를 다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 다른 이유들을 좀 보면 초기 학습의 강도와 상황이고, 두 번째는 제2언어가 실제 사용된 용도, 세 번째는 동기적인 요소들, 네 번째 문화적인 정체성,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유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소적 이중언어 사용 능력의 경우 학습자들이 점점 더 제2언어에 의존하게 되어 결국 그들의 제1언어를 대체해버릴 때
모국어 망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감소적 이중언어 사용력이라면 이중언어 사용은 뭐예요? 모어가 하나 있고 또 새로운 모어가 생긴 거죠. 두 개를 모어처럼 사용하는 거. 감소적 이중언어는 그중에 하나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 예로 두 번째 언어가 모어가 되죠. 만약에 내가 헝가리로 아니면 프랑스로 이민을 갔어요. 가서 살면 불어를 배워서 습득해서 남은 인생에서 불어가 인생의 90%를 불어로 사용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한국어의 어휘가 점점 떨어지고 완전히 있지는 않지만 능력이 이제 줄어들고 망각해서 완전히 있지는 않지만 이 망각은 내가 하는 한국어 어휘력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습자들도 보면 그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에 와서 1년, 2년 뭐 대학도 다니고 한 3, 4년 지나면 어느 날 그래요. 선생님 저 이제 중국말 잊어버려서 잘 못해요. 막 이러기도 해요. 어떤 거 이제 제가 아는 단어도 막 몰라서 야, 너 중국 사람들 왜 중국말 못해? 이러면 나 이제 중국말 못해요. 막 이렇게 장난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두 번째 생긴 한국어를 학습하다가 자기 모국어인 중국어를 잊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보통은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의 언어를 학습할 때 후자의 소수 집단 사용 폄하로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 인구가 지구에선 4분의 1일지라도 한국에 와서 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한국어를 사용하는데 중간에 뭐 또 중국어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주의적 심리학은 언어 교수에서 연습과 반복의 조건화 모델을 이제 거부하고 모델을 거부하고 강력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 주게 되었습니다. 제2언어 학습과 같이 유의미한 과정에서 언어 교실에서의 무의미한 반복과 모방, 그 행동주의적인 방식이죠. 그런 기계적 연습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간섭의 증가로 장기 기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그 예로 조건화와 기계적 학습의 행동주의적 이론에 기반을 둔 청화식 교수법이 이제 비판하게 되는 거죠. 인지주의가. 그다음은 이제 인지주의 심리학에서 발달을 해서 그래서 인지주의 언어학으로 오게 됐는데요. 자, 인지주의 언어학이 되면 1980년대 이제 1940년대, 50년대에 만들어져서 60년대, 70년대 막 성행을 하게 된 그 평각고도식 교수법으로 대표되는 행동주의적인 이제 그 영향에서 1980년대 이제 인지에 대한 언어에 이제 관심이 이제 바뀌면서 인지에서의 언어의 장소는 인지의 주요한 구성 요소로서 언어적 능력의 발달과 함께 그 언어학자들과 응용언어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였어요. 2000년대 이후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언어와 사고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들 그리고 지적 발달에서 언어 습득의 장소, 이와 습득을 연구함에 있어서 인지적 고려사항들의 언급을 했었는데 이러한 심리학과 언어학의 합병은 심리 언어학을 그 나름대로의 분야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인지주의 언어학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이거 너무 복잡한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80년대에 인지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언어학적인 것들이 비판을 받으면서 심리 언어학이라는 분야를 낳게 되었고 그것이 나아가 인지주의 언어학이라는 그 용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인지주의 언어학의 특징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언어는 자율적인 능력이 아니다. 두 번째는 통사로는 임의적인 규칙들의 집합이 아니라 개념화, 지식과 함께 얽혀 있다. 언어 능력은 언어 사용에 대한 동시적인 고려 없이는 연구될 수가 없다. 이렇게 특징은. 그래서 20세기 후반 제1언어와 제2언어 습득에 관한 연구들은 인간 발달에 있어 언어의 장소를 조사함에 따라 언어가 인식과 기억, 범주화, 의미, 주의와 같은 인지적인 개념들과 상호 연결되어 있음이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인지주의 언어학은 제2언어 교실을 위한 교육학적 그 모델을 설계한 홈웨이라는
의해서 교수법에 적용되게 됐는데 그는 구현, 그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구현, 어휘와 문법의 현실, 개념 형성, 교수법 및 기술 이해를 위해 초석을 형성하는 용법에 관한 개념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지주의 언어학은 급진적으로 새로운 연구 분야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언어와 우리의 복잡한 신경망, 언어와 신경망 사이의 관계를 확립하는 연구 결과들의 결합, 연구 결과물들의 결합과 여러 종류의 연구들이 합쳐진 그런 다양한 다중적인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이제 세 가지 하기로 했죠. 행동주의적 관점하고 인지주의적 관점, 사회적 구성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구성주의는 언어 습득과 인간의 학습에 있어서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요소가 다양한 이론적 명제에 포함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학습의 이러한 측면을 특징짓기 위해서 세 명의 상징적인 인물을 집중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칼 로저스라는 사람의 사회적 구성주의는 세 명의 학자를 중심으로 칼 로저스, 그 다음에 파올로 프레이레예요. 프레이레, 그 다음에 비고츠키가 제일 기억에 남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로저스와 프레이레, 비고츠키 세 사람을 중심으로 사회적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칼 로저스예요. 이제 로저스의 연구는 교육적인 맥락에서 학습에 관한 오늘날 우리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심리학에 관한 입장인데요. 그 사람의 입장은 인본주의 심리학에 관한 입장은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을 분석한 저작물이면서 스키너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관점을 취한 고전적인 연구물, 고객 중심 치료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제 그 사실 너무 좋은 이론은 간결하고 깔끔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것들은 누군가가 너무 쉽게 비판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로저스는 전인적 인간을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인 존재로 우리 전인교육 이런 말 들어봤죠? 전인적인 인간이라는 걸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인 존재로 보는 거고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변화와 학습의 촉진이다라고 생각했고 변화와 학습의 촉진, 교육의 목적, 변화와 학습의 촉진이다. 그리고 교사들이 우월함과 전지전능함의 가면을 보고 교사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우월함인가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것을 던져버리고 학습의 촉진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저스가 말하는 그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교육이라는 건 학습의 촉진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사가 우월하다, 전지전능하다면 날 따르라 이렇게 해서 교사 중심의 교육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학습의 촉진자, 학생들이 스스로 인지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스스로 할 수 있게 촉진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가치 있고 귀중한 개인으로서 학생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신뢰와 수용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열어놓아야 된다. 로저스의 인본주의가 행동주의 심리학의 과학적인 분석과 행동주의 심리학은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 가능한 거잖아요. 아주 간결하게. 인지주의 이론에서 급진적인 이탈이라는 것을 이제 그래서 로저스는 학습을 위한 환경이 학생의 정서적인 상태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함께 정서 상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적절히 조성되어 있으면 학생은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교실 내에서의 경쟁이 자존감 손상 등으로 학습 동기를 방해하지 않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파올로 프레이레인데 파올로 프레이레는 교육학적 이론의 거장이고 브라질 출신의 거장이네요. 그래서 프레이레는 학생들이 학습 결과물에 대해
협상하고 발견의 과정에서 그 학생들이 스스로 결과물에 대해서 학생들이 협상도 할 수 있고 발견하는 과정에서 교사나 다른 학생들과 협력하고 그들이 학교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교실 밖 현실과 연관시킬 수 있도록 허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주도적인 학습이 되겠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학생들이 자기가 학습 결과에 대해 협상도 하고 발견하는 과정 그런 걸 통해서 그때 교사나 동료 학습자들과 이제 협력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습득한 학습 내용을 교실 밖 현장으로 연관시킬 수 있게 허락되어야 한다 이런 거고 프레이레는 모든 학생들이 혼자 힘으로 그들 자신을 끌어올리면서 혼자 힘으로 자신을 끌어올리면서 그들 자신의 자율권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자 스스로 주도 학습으로 가는 거죠. 교육에 대한 그러한 해방운동가적인 시선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현실 세계에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학습자 권한을 부여받았다 하는데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요즘 유명한 그게 이제 어떤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고츠키인데요. 그 비고츠키는 사고와 언어라는 저서를 쓴 너무 유명한 책이죠. 이 언어학 공부하게 되면 다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는 책이에요. 뭐 기억나지 않지만 저도 그토록 어려워하면서 열심히 읽었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사고와 언어라는 책을 쓴 저자로 러시아 출신, 그 러시아 사람이에요. 러시아 출신의 비고츠키는 세상의 이목이 같은 나라 출신인 파블로브. 파블로브도 러시아 사람, 비고츠키도 러시아 사람. 파블로브와 행동주의 동료들에 비추던 시절에 거의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뭔 소리냐면 행동주의가 이제 파블로브로 인해서 행동주의가 세상을 팍 비췄잖아요. 그럴 때는 비고츠키는 주목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20세기 후반 심리학 연구의 새로운 흐름이 사회 문화적 정서적인 요인들에 주의를 기울이게 됨에 따라서 인간의 학습에 대한 이 비고츠키의 공헌이 그 독특한 통찰력으로 이제 드디어 빛을 보게 됐고요. 그래서 비고츠키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정신활동의 고차원적 형태, 그러니까 그 파블로브에서 출발해서 스키너까지 완성됐던 그 신체 반응 그 이상의 그 고차원적인 형태의 이해는 이 형태를 이해하는 열쇠는 기호와 표지, 언어의 중재, 기호와 표지, 언어의 중재. 그래서 비고츠키 언어학의 키워드의 관점에서 심리학의 과제는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유물들과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어떻게 이 인간의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활동이 조직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언어는 단지 여기서 생각하는 거죠. 사고를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하는 능력이다. 언어는 뭐예요? 사고의 도구 플러스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는 능력을 보았고요. 그래서 언어는 주로 다른 인간들과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인데, 원래는 의사소통의 도구인데, 인지 발달과 성장에 있어 원동력이 되는 것이 이런 공생관계, 의사소통에 다른 사람과 공생관계라는 거죠. 이러한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어린아이의 언어 습득의 초기 단계들은 주어진 문화의 구성원들과의 공동활동에서의 의미 만들기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촉진자로서 학습자들의 이해와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의미 협상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까지 했어요. 노력해야 한다 하고 학습자들이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직면하고 그들 스스로를 믿게끔 하는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그분들과 경쟁하는 학습자들이 실패와 비판, 처벌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방어적인 학습 분위기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청중들에게 자신들의 연구에서 신체와 정신,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상기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다루어졌던 행동주의, 인지주의, 인자가 빠졌어요. 행동주의, 인지주의,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세 가지 주요 관점을 행동주의, 인지주의,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세 가지 관점을 주요 관점들은 우리가 인간의 학습과 인지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모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행동주의 관점은 모든 유기체의 학습에 관한 기본 원칙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인지주의의 그러니까 행동주의는 모든 유기체의 학습에 관한 기본 원칙을 이해하게 해주고 인지주의는 인간의 언어와 사고의 연결의 복잡성에 대해 이해를 증대시켜주고 그리고 정서에 기반을 둔 사회 문화적인 통찰력으로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자, 열린 마음의 21세기 관점은 아주 오래된 그리스식 삼각형의 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장단점을 고려함으로써 이제 강화될 수 있다. 자, 이건 뭐예요?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조율해가는 그게 이제 21세기적 관점이 되어야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학습한 세 가지 관점들을 인간의 학습에 대한 관점들은 행동주의, 인지주의, 사회적 구성주의다. 행동주의는 조건화, 보상, 자극 반응 연결, 강화가 되겠고 여기에서 강조점은 좀 신체적인 것이 이제 주 강조점이에요. 인지주의는 언어와 인지를 연결했고 인지주의를 유의적인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걸 통한 포섭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체계적인 망각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그렇게 해서 여기에 강조점은 이제 정신적인 것이다. 인간의 내면에 인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인지주의 출발이에요. 인간에겐 인지 능력이 있다. 그다음 사회적 구성주의는 학습자의 자율성. 학습자가 스스로 결과를 뭐 분석하고 뭐 밖으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고 교실 밖으로 연계할 수 있고 이런 것. 학습자의 자율성. 그다음 전인적인 인간. 그다음에 어쨌든 학습에 대한 자율권. 중재로서의 언어.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적인 관점이 되겠고 여기에서 강조점은 사회 정서적이다 라는 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인간의 언어 학습에 대한 그 부분에서 그 심리학의 영향 중 행동주의적 관점, 인지주의적 관점, 사회적 구성주의적 관점. 죄송해요. 여기도 주성주의라고 됐네요. 구성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원래 시험에 대해서 오늘 공지하기로 했는데 제가 좀 오늘 좀 너무 좀 피곤하고 지금 오늘이 됐어요. 잠도 자야 될 것 같고 몸이 아직 안 나와서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중간고사 형식으로 출제를 해서 여러분께 그 앞지처럼 쓸 수 있게 라는 이제 최종 방침이 어제 내려왔어요. 어젯밤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게 틀을 짜서 제가 빠른 시간 안에 그,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시험에 관한 공지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